순서대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수입니다. 예.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비가 오니까 영 출근하기가 그죠? 찝찝하고 덥고 그런데 이럴 때 그냥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온 나라를 적시는 아름다운 촉촉한 그런 단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비가 내리기를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생각을 그때 왜냐하면 비 오는 날 기분 좋은 상상 그거잖아요. 나는 비가 맞지 않는 커피숍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바깥에 비가 오는 걸 볼 때는 좋은데 빗소리만 듣는 거죠. 네, 저는 바깥에서 비 오는데 막 다니는데 누가 커피 마시는 거 보면 이제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분도 나쁘고. 네. 그렇죠. 네, 비가 오는 날 뭘 먹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었는데 요즘 날씨도 덥기도 하고 휴가철이 끝나가니까 다들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비가 오는 날도 나름대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점심 메뉴라도 상의를 해보시면서 너무 좋습니다. 월요일 오전을 잘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는 꼭 필요하고 이 비를 기뻐할 거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좀 밀고 감사한 계시는 것 거예요? 같아요. 단비? 아니, 제가 정말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잼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그걸 상상해보는 거. 오랜만에 먹을 때 어떤 맛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더 맛있어지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정말 단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8일 월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다 아시죠? 1가정 1액남. 자, 이거에 버금가는 1프로그램 1시오미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제 변호사 친구는 평생 소원이 뭐냐면 영화에 조연이 아니라 단역으로라도 한번 출연해 보는 게 소원이 친구가 있어요. 변호사로 엄청 잘 나가는데 혹시 김성훈 기자님은 나 진짜 이 프로그램은 한번 출연료를 안 줘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전국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말씀이신 거죠? 예능도 괜찮고요, 드라마도 괜찮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요? 영화 쪽으로 뭐 한번 좀 더 누아르. 누아르보다는 좀 코미디죠. 저 신명나게 한번 느낌 있게 한번 풀어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황정민 씨처럼 슬리퍼 신고 공항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장면 괜찮아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성대모사와 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저만의 연기의 영역을 또 구축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거든요. 코믹 연기.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약간 잠재되어 있는 무언가를 건드린 느낌이네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연기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 들고 제가 또 영화 배우들 연기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또 박해일 배우가 이순신 장군 역할도 했다가 또 누군가를 헤어질 결심을 또 갖는 형사 역할. 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또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요즘 박해일 배우도 전성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에 개봉했어야 되는 영화였는데 한산의 경우에는 1년 밀렸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요즘 박해일 신드롬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박해일 씨 연습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런가. 성대모사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나 보다. 지금 거의 20년째 계속 전성기신 것 같죠? 전성기가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 내공이 있는데 왠지 뉴스는 연기다로 김 기자님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토크가 아침부터 산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는 김성훈 기자님을 소개하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박해일 씨의 전성시대까지 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3가지 키워드 함께 볼까요? 대화단절? 요즘 얘기인가요? 요즘 국제 정세가 워낙 또 혼탁하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된 곳이 많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최근에는 중국, 대만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기 또 미국까지 개입이 되면서 대화가 단절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진행했던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이 7일 종료가 됐습니다.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이제 지역을 설정을 하고 6개의 해공 구역에서 4일부터 7일 정오까지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를 했는데 훈련 첫날인 4일에 대만 주변 해역에 1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무서울 것 같아요. 대만 해외 또 장거리포 미사일까지 추가로 발사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더 이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대만을 동시에 겨냥한 이제 전례 없는 화력 시위.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전쟁이 진짜로 일어나면 니네들은 이런 거 실제로 실제로 니네가 보여주는 받아들여야만 해. 이런 어떤 선전포라고 할 수 있죠. 또 각종 전투기들이 이제 대만 해협을 막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이 사흘 동안 이 대만 해협을 건넜던 중국 전투기가 104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네. 이에 대만군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전투기를 또 동반 출격시키고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까지 실제로 가동을 하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중국의 군사 훈련을 실제로 대만을 공격하는 모의 훈련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한껏 지금 이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훈련이 끝나더라도 양국 간 좀 긴장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국제정세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대만에 계신 분이 이런 얘기한 거 제가 인터뷰에서 봤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게 여성 아니면 어린이 노약자들인 경우인데 그렇죠.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대만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해역을 중국이 거대 국가잖아요. 이렇게 막 전투기랑 항공모함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대만은 일면 각오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도 지금 이거 되게 말하자면 이게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기 때문에 촉발이 된 일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미국 백악관에서도 관련해서 논평이 나왔는데 이번 중국 모의 훈련과 관련해서 도발적이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명의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활동은 좀 오판에 대한 위험성을 키운다 이렇게 좀 직격을 날렸고요. 미국은 조금 이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죠. ICBM 발사 실험을 또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 서로를 건들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태세인 건데. 전쟁이 오판이나 실수로 벌어지는 맞습니다. 경우가 서로에 대한 많으니까. 오해, 그리고 오판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 조금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중국이 자국 앞바다 곳곳에서 실시간 사격을 추가로 또 예고를 했고요. 중국군에 맞서서 대만 육군도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일어났던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는 문제가 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정학적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사태라고 하면 먼 바다의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 가까운 중국,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해협과도 상당히 밀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고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8일 오늘 오후에 중국 방문길에 오르거든요. 이 중국 산둥성에 있는 칭다오에 가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이제 면담을 하고 10일 날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이 관련 내용이 좀 다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런 언론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포 동맹? 그런 반도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들의 말하자면 동맹들을 묶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참여하라고 하는데 중국은 참여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의 관계가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제 정세가 얼마나 엮여 있는지 이번에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랑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좀 이런 태도도 보이면서 저도 정말 걱정이 되면서 상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어쨌든 전쟁은 억지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강한 한방들을 말하자면 대만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이제 원전도 워낙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게 이제 장강이라고 하죠. 창장의 저 위쪽에 있는 그 세계 최대의 어떤 댐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몇억 명의 어떤 인명 피해가 예상이 될 정도의 어떤 거대한 그런 약점들이 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긴 한데 어떤 서로의 핵 개발이 냉전 시대에 핵 전쟁을 억제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진짜 어떤 무력의 투발 수단으로서는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평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과 대만을 봐도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관계를 볼 때 불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그냥 이 상태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긴장 관계가 있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걱정돼요.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이천병원. 아, 네,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네.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달해드리게 됐는데 지난 5일이죠. 경기도 이천에 있는 4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5명이 숨지고 44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화재 당시 건물 내 이제 비상벨 등 소방 설비는 정상으로 작동이 됐는데 건물 최고층인 4층에 있는 투석 전문 병원에서 투석 중이던 환자들이 다수 있어서 화재 규모에 비해서 인명 피해가 조금 컸습니다. 컸어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 5일 오전 10시 17분쯤 이천시 학산 빌딩 3층에서 있는 이 폐업한 스크린 골프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폐업한 곳이었어요? 네, 당시 근로자 3명이 철거 작업을 벌이다가 화재가 발생을 해서 자체적으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이제 그게 되지 않아서 119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화재 이후 이제 불길이 위층으로 번지진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다량의 유독가스가 이제 위층으로 올라갔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이제 4층에 있던 투석 전문 병원에 있던 이 환자들이나 뭐 의료진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가 33명이 있었고 의료진이 13명 등 총 46명이 있었다고 전해졌는데 이 불로 이제 5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친 겁니다. 부상자 중 3명은 지금 중상자로 분류가 된 상황이고요. 사망자들은 이천의료원에 이제 안치가 돼서 7일에 이제 발인식이 치러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숨진 이 현은경 간호사님이 계신데 이 간호사님이 투석 중인 환자들을 돌보느라 미처 대피하지 못해서 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환자 곁을 지키다 숨진 현 간호사님에 대해서 의사자로 지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거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는 환자들을 대피시키다 끝내 숨진 의료진들이 의사자로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따님의 인터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분이 이제 의족을 하고 있는 투석 환자들이 투석기가 이게 중간에 뺄 수가 없다면서요. 뺄 수 없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야 되는데 끊고 이제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 이동시키느라고. 근데 이제 현 간호사님께서 의족을 단 이제 환자들 때문에 그 곁을 지키다가 변을 당했는데 따님이 사회복지사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답다고.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 엄마답다고. 그러니까 그 정말 어마어마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딸이 우리 엄마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의로운 죽음을 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유족들만 저기를 지키게 되잖아요. 가시는 길이 너무 외롭진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화재가 발생한 빌딩 3층과 4층에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하면 나오는 스프링쿨러 잘 아시잖아요. 되잖아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런 게 또 추가로 밝혀지면서 안타깝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층과 2층에는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2층하고 2층은요? 근데 3층 이제 스크린 골프장 발화 지점하고요. 4층 병원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건데 병원이면 스프링클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추가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원래 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해당 건물은 연면적이 2,585제곱미터여서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두 번째로는 2019년도 개정된 보호자 시설법에 따라서 사실은 뭐 병원에는 의무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실이 없는 의료기관, 입원급 의료기관으로 또 분류가 되지 않아서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또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일들이 겹치면서 또 이런 또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혹시 희생이 없었을 수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러면서 보면 좀 진짜 안타까운 게 또 깨달은 게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스템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봤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럼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제도로 봤을 때는 이 병원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인명 피해가 나게 된 거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의사자에 대한 어떤 예우와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너무 훌륭한 정말 어떻게 보면 영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희생이 이제 없도록 하는 어떤 보완들은 계속 맞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고 좀 공론화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혹시 유독가스 때문에 피해가 커지잖아요. 화재가 그렇죠. 나면. 네네. 근데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 그 유독가스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나요? 사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화재로 인해서 불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보다 훨씬 유독가스가 위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행동 요령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 물에 적신 천을 입에다 대고 몸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독가스는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때 어쨌든 간에 좀 걸러주면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 조금 더 되는 거죠. 시간, 그러니까 그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건물이고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스프링클러 설치 이런 거 없을 때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피해가 너무 많이 생겨.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면 비용 문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유예 기간을 두거나 이제 사각지대를 둔 게 끝내는 사망을 불러온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사회부에 있을 때 2017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충북 제천에서 또 큰 화재가 발생했어서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충북 제천에 가서 며칠 동안 이제 지내면서 뭐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뭐 당시에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소방차를 세울 구역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인식 개선이 그때 크게 이루어졌었던 기억이 나고 뭐 실제로 이제 발인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오열과 뭐 비통함 속에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현장에서 목도하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마지막으로 뭐 이번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화재 현장에 상당히 뭐 이제 해결해야 되거나 뭐 해소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잖아요.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면. 근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던가 뭐 소속 국회의원들이 와서 시간을 상당히 딜레이합니다.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의견 청취라는 명목하에 화재 현장에 계속 방문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해가 떠 있을 때. 속 터져요, 실제로 정말. 이제 뭐 소방 당국에 계신 분들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걸 제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보여주기식 방문 이런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의사자 관련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 그 실질적인 어떤 문제점 해결이 더 중요하다. 사진 찍는 것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계셨으니까 김 기자님 저거는 사실 기사에 쓰기보다는 느꼈던 경험이어서 훨씬 더 약간 생생하다고 해야 되나요? 머릿속에 딱 펼쳐져요. 와갖고 이미 진짜 어떻게 전문 인력들이 이걸 막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이걸 왜 못 막았습니까? 이런 처음 원론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저도 뭐 할 수 일이 있는 진행이 얘기 안 하시는 되잖아요. 거잖아요. 아, 좀 안타깝습니다. 김 기자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생각을 못했는데. 자,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요? 네. 관광. 재구조화 작업. 제 광화문을 지날 때마다 항상 공사 중이었거든요. 거의 한 2년 가까이. 아, 그쵸.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럴까? 뭐 공원으로 만든다던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재구조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공식 명칭은. 아, 재구조, 리모델링 같은 거예요? 공간을 다시 구성하는 거죠. 1년 9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1년 9개월 만에 다시 이제 광화문 광장이 개장이 돼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6일 오전 11시에 공식적으로 광화문 광장이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이 됐고요. 좀 테마가 도심 속의 휴게 공간, 도심 속의 뭐 휴식 공간 이런 걸 지향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원 같은 광장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고 세종문화회가 앞에 다니던 차로를 없애고 광장으로 넓혀서 총 면적이 43,300제곱미터로 넓어졌다고 합니다. 종전보다 2.1배, 그러니까 2배 넓어졌다고 두 배 넓어진 거예요? 이렇게 넓어진 공간에는 나무가 5,000여 그루 정도가 심어졌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도심 속 휴식 공간 이런 걸 좀 생각한 것 같고 녹지가 광장 전체 면적의 4분의 1 수준인데 9,367제곱미터로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거 차도였던 곳에 조성된 녹지에는 이제 시민들이 뭐 분수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물이 막 나오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분수라면서요. 그래서 뭐 명량 분수, 한글 분수 이렇게 있던데. 명량 분수. 이제 어린이들이 가서 이제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겼다고 합니다. 나무 많아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광화문 광장은 탁 트여 있긴 한데 진짜 더운 여름에 딱 보면 저기는 못 가겠다, 숨 막힌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밑에서 막 지열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요.
그 뭐 미디어 파사드 이런 거 있어서 네. 9월 달까지도 구경 가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밤이 참 아름답잖아요, 여기가. 아, 네.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그 광화문 지나갈 때마다 이 차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뭐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예. 재개장과 동시에 집회 시위 공간을 규제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종대왕상 앞에 있는 놀이마당하고요. 광장 북측의 6조마당 두 곳만 지금 사용 허가 지역으로 계획이 됐는데 행사를 열 때 이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도 올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도 있었어요. 네. 원래? 종전 사용료가 2009년도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낮에는 1시간당 5만 원, 그리고 예. 저녁에는 1시간당 7만 원 정도였는데 네. 물가 상승률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서 사용료를 이번에 좀 올리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서울시가 발표를 한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뭐 적극 지금 반발하고 나섰죠. 이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가 이를 막을 수는 없다.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장 이용 논란과 관련해서 좀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신청 명목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에 대해서만 좀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추가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위로 신청하지 않고 문화제를 한다라고 이제 신청을 해서 실제로 이제 시위로 이어지는 부분 그걸 막겠다 이런 네네네.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광화문 광장이 가지고 있는 광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요. 광장 문화가 사실은 서양에는 굉장히 활발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어떤 광장 문화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은 거의 유일하게 시청막 광장이랑 광화문 광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었던 게 광화문 광장이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 이런 나라가 된 것은 분명히 광화문 광장 그리고 시청막 광장의 역할이 크다 네. 생각을 해본다면 그걸 이제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좀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네.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좋은 판단을 해서 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네. 아름다운 판단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위도 있었지만 네. 그 전에 월드컵 때도 맞죠? 네. 정말 하나가 기가 막히는 되는. 정말 그렇죠.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그런 광장이었잖아요. 네. 밖에서 보면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붉은 악마들이 지나간 자리가 지저분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맞습니다. 싹 정리하고 가시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문화를 좀 이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약간 걱정이 좀 되기도 하네요. 네. 예. 광장이라는 게 저희가 해외여행 갈 때 광장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네. 흥미롭게 들었던 게 이제 뭐 이탈리아 같은 거 가면 광장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광장에 누워 계세요. 가면은. 그래서 이거 왜 진짜요? 누워 있는 거야? 네. 네. 근데 실제로 광장이 약간 미세하게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아. 약간 이렇게 이탈리아 아래쪽으로 쪽에. 예, 이렇게요? 이탈리아 광장 광장들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만들어놨죠. 오. 근데 거기 이렇게 딱 누워 계시는 분들을 보고 와, 저 좀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모쪼록 광화문 광장에서도 누워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광장과 관련돼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네.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요 월요일이지만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깜짝 예.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저희가 생각해봤습니다. 뉴스는 법이다를 분명히 2번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한 상황이 됐는데 네. 도대체 어떤 전문가님께 양보를 부탁을 드려야 되나. 네. 근데 고민을 하다가 네. 양보를 부탁드려도 멘탈이 상하지 않는 분을 자존감이 높은 분을 그렇죠. 그런 네, 분을 좀 선정했죠, 찾은 우리가. 것이 그래도 우리 맨디 쌤이 아니었나. 그래서 맨디 쌤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뉴스는 법이다를 하는 이 시간을 양보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분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맨디 쌤께 부끄럽네요. 일단 예. 감사의 말씀도 이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화요일날 장윤미 변호사님 뵙는데 월요일에 뵈니까 또 색다르고 좋고 그러네요. 저도 더 그죠? 좋습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을 또 뉴스는 법이다와 함께 여니까 예, 마음도 든든하고 좋습니다. 네. 월요일에 장윤미 변호사님 어떤지 궁금했는데 네. 화요일에 변호사님이랑 같네요. 아유, 예. 그러네요. 다른가요? 그런 말씀을 이 과학자분께서. 자, 지난주에 저희가 뉴스는 법이다 하다가 네. 다 못했어요. 네네. 사실 저희가 가장 뜨거운 감자인 어떤 표절을 다뤄봤는데 그쵸. 그 전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했었던 부분을 이제 결자 해지 제가 또 다시 이제 네.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적분학을 만든 두 명의 거장을 얘기하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있어요.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뉴턴은 따로따로요? 네, 따로따로. 뉴턴이 같은 미적분도 시기에. 만들었어요? 몰랐네요.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사과밖에 이야기를 몰라요. 사과를 왜 네. 떨어지는가? 만류인력 때문이다. 그럼 만류인력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시 없었던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7살의 젊은 27살의 뉴턴이 과거의 수학으로 이거 설명이 안 되네? 그럼 내가 만들지 뭐 해서 만든 게 미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천재네요. 네. 누구는 만들지 뭐 해서 만들어진 게 미적분인데 누구는 그걸 배우는데도 아주 그냥 애를 불가능해서 저는 그건 저의 불가능의 영역이라서 그렇죠. 그건 몰라요. 네. 뉴턴은 영국 사람이고 라이프니츠는 그 시대에 이제 그게 나올 만한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륙에서 이걸 만들어내게 됐는데 유럽 대륙에서 뉴턴이 약간 성격이 괴팍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사람 내 편지를 주고받는 걸 보면서 표절했다. 나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게 분명해.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표절한 거다. 뉴턴 거를. 뉴턴이 그 주장을 한 거예요. 네. 너는 내 생각을 도용해서 표절한 게 분명해.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화가 나죠. 무슨 소리냐. 난 당신의 편지를 본 적도 없고 이건 내가 순수하게 만들어낸 개념이다. 싸우다. 뉴턴이 어떤 일을 하느냐. 좋아. 그렇다면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왕립과학협회에서 우리가 이게 누가 진짜 원작자인지 가려보자. 제도를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영국 사람이고 라이프니츠는 독일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영국 왕립과학협회장이 뉴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셀프 약간 느낌이 이렇죠. 대법원장이랑 그러니까 일반인이 싸우다가 야 이거 대법원에서 이거 판결 한번 내려보자. 근데 난 대법원장이야. 그런 느낌이에요. 반전은 없이 역시 뉴턴이 원작자인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사실 한국에서도 우리도 오랫동안 뉴턴이 미적분을 만들었다고 배워왔어요. 네, 근데요. 지금은 당연히 같이 따로 만들었지만 어떤 동시에 나왔었고 실제 미적분을 표시하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뉴턴의 방식을 영국은 너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영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방식을 계속 사용을 하고 대륙 쪽에서는 자유롭게 열등감이 없으면 아무거나 갖다 씁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방식을 쓰다가 나중에 영국의 수학계가 살짝 그 유럽에 뒤지거든요. 그 이유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뉴턴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다가 살짝 한 100년 정도 뒤처지는 일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는 사람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흥미진진해요.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나는 미적분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미적분의 역사를 이거를 이렇게 뭐 원고 하나 없이 그냥 대단해요. 다음에 시간이 나면 뉴스는 독실이다로 한번 시간 주시면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독실이다, 뉴스는 독박이다. 근데 여기서도 이야기 나왔죠. 네. 저희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표절을 알아보면서 결국엔 원 저작자가 문제를 삼아야지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뉴턴이 문제를 삼았었던 거였고 그렇죠.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누가 봐도 거의 복붙을 한 상황이었어도 원작자가 몰라 괜찮아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은 형사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라는 게 친고죄 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어떤 형사 체계로 벌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인식이 녹여져 있는 건데요. 이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친고죄로 규율을 하는 법령들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성범죄가 그러기도 했고,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수사기관도 완전히 전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굳이 문제를 삼지 않는데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친고죄가 아니라는 건. 그럴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을 일단 내린 건데 저는 문화, 예술, 문학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사법체계가 정말 필요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법자의 뜻이 이 법에 반영이 돼서 친고죄로 정말 피해자가
이거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라고 했을 때 형사적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이게 또 형사처벌은 되지만 민사는 또 다른 영역이라서 민사로는 또 내가 돈으로 이 부분을 배상받겠다 네. 하는 길은 또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여러 가지 어떤 절차로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채택하는 걸 피해자 이 아티스트에게 전적으로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표절 그러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논문 표절인데 저는 참 다행이에요. 표절할 논문을 쓴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게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논문을 안 썼지 말입니다. 한 10번 썼을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걸로 대신 해갖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논문 쓰지 않아요. 이럴 줄 알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정치인으로 써주셔도 논문 문제 깨끗합니다. 쓴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친고죄랑 반의사불벌죄와 뭔지도 이런 차이도 궁금한데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게 궁금하군요. 자, 논문 표절의 판단 기준은 보통 다른 사람 걸 베꼈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뉴턴하고 라이프니츠도 뭐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기준이 뭐예요, 교수님? 기준은 변호사님 어떻게? 일단 법원에서 뭐 표절률, 인용률이 15% 이상이다, 표절 아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이 대법원 판례를 저도 오늘 준비를 하면서 다시 봤는데 그 소송은 내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쟁점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때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이 부분은 만약에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표절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해고랑도 관련되고 이게 형사처벌이랑도 관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최종적인 판단의 종착지는 누가 돼야 되는 거냐? 학계가 돼야 되는 거냐? 법원이 돼야 되는 거냐? 맞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은 당연하게도 이건 법원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네. 학계가 아니고? 다만 판사님들, 법원도 이런 표절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전담 재판부란 게 있지만 이런 학술과 관련한 전담 재판부는 없습니다. 뭐 건설 아니면 뭐 성, 교통사고 이런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도 관련 전문가, 학계, 학술 관련자들의 입장을 청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표절인가와 관련해서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인용을 피치 못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행 연구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죠. 생활에 새로운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쓴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인용의 출처를 각주 형식으로 붙이라는 게 법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소송에서는 또 뭐가 쟁점이 됐냐면 그래? 나 출처 밝혔는데 근데 어떤 형식으로 밝혔냐면요. 논문을 다 쓰고 그 뒤에 참고 문헌 뭐 이런 식으로 밝혔어요. 어디에 몇 페이지에 무엇을 찾아서 맞습니다. 인용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각주를 닫고 그 페이지에 적시를 하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쓴 건지 원진술자가 따로 있는 인용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냥 논문만 보게 되면요.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 부분 나 밝혔는데 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억울했던 부분이 내가 인용을 했어. 그런데 이게 과거에 내가 다른 저자와 공동 저술을 한 부분이라 내 노하우, 내 노고, 내 노력이 들어간 어떤 저작물을 쓴 거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쟁점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맞지 않다. 과거 본인의 노력이 들어간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라. 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 표절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쟁점이 됐던 건 공동저술이었지만 실제로 본인 스스로 단독 저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차용해서 쓸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태도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그래서 자기 표절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자기 표절이 문제가 됐던 건데 또 하나는 이 학술지를 게재하는 분들은 그런 거 되게 억울하세요. 아니 과거에는 누구나 다 그랬어. 이거 관행이었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야. 이때 법원 태도 맞다. 어떤 학술 윤리와 관련해서는 그 저술이 이 생산됐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다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적 격차가 상당히 많았다. 이 해고가 된 교수님은 그걸 다퉜던 겁니다. 내가 정말 예전에 쓴 논문을 갖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나를 해고까지 하는 게 맞아? 그랬을 때 과거에 이 어떤 학술 윤리 등을 기점으로 어떤 기준점으로 삼는 건 맞지만
이걸 봤더니 표절은 맞네. 그렇다면 해고까지 이르는 게 정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법원 판단이 있어서 법원이 물론 15% 이상은 표절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진 않지만 학계에서는 15% 이상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당사자한테 논문 게재하기 전에 좀 통지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법원이 갖고 있진 않지만 이런 기준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론을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그렇죠. 다른 직업의 경우에는 직업의 윤리라는 게 어느 직업이나 존재하지만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덕적이나 특히나 연구 윤리는 그쵸.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훨씬 엄격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자기 논문을 일부 수정을 해서 한국행정학회에 제출을 했고 그 논문을 번역해서 한국정치학회에 등재를 한 거잖아요. 네. 자, 우선 첫 번째는 논문 자기 표절을 왜 법원에서 그렇게 문제가 된다. 내 거 내가 베낀 건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문 논문을 행정학회 내고 정치학회 낸 거는 1타 3피를 한 거죠. 그렇죠. 한 번 써가지고 맞습니다. 3번의 효과를 본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맞습니다. 성과를 얻은 그런 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렇죠. 아니 이거 내가 쓴 논문을 네. 내가 다시 반복하고 인용을 하는데 이게 왜 문제야? 왜 문제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학자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논문을 발표하고 투고하고 어디에 실렸는지 여부가 다 평가의 잣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 부분이 성과로 인정이 됐는데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다른 어떤 논문이나 학술지에 실는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표절이란 말이 있는 거고 실제로 스스로 쓴 논문이나 어떤 저작물이 종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학계에서 그렇게 봅니다. 6 용어 이상이 줄이어서 연속해서 나온다. 다른 논문과 이런 걸 다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맞아, 앱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 정도면 이거 왜 이렇게 인용률이 높지? 한데 25%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상당하다. 이런 게 뭐 카피킬러 뭐 이런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그냥 쭉 한번 스크린이 가능한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를 삼는 거고 자기 논문을 영문을 만약에 이게 그냥 종전에 내가 어느 곳에 발표했던 영문 그 논설을 다시 번역한 거에 불과합니다라고 밝혔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마 또 게재해주지 않았을 그렇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은 본인의 성과로 인정되지 네. 않았을 테니까. 예. 이건 그냥 똑같은 걸 번역만 달리한 거에 불과하니까 다른 연구 성과물로 판단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평가를 받도록 조치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 어떤 교수로서의 어떤 윤리에는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기 표절까지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방송한 거를 한번 녹화를 해서 출연료를 받았는데 그걸 딴 데 또 틀고 또 출연료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근데 받잖아요. 약간. 제 방 출연료 받은 적 없는데. 어쨌든 제가 누가 가져갔지?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 출연했는데 똑같은 걸 딴 데 틀고 마치 이거 안 한 것처럼 또 출연료 받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런데 저도 그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사실 이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책 같은 경우에 뭐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은 강연을 준비해서 여러 번 하기도 하고 책도 사실상 뭐 별로 달라지지 않은 똑같은 내용을 책으로 다시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학계에서와 논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람에 대한 주요한 판단의 수단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규제들과 어떤 조건들을 잘 따진다는 그렇게 의미로 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교수님들이고 학위를 논문을 쓴 것이 본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논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특히 과학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나의 성과라기보다는 인류 전체의 어떤 지적인 어떤 범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논문 표절하면 당연히 이공계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예전에 황우석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논문을 조작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성공할 수 없는 사례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과 그 세계 전체에서의 낭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논문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럼요. 그 같은 연구들을 여러 개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성공했었대. 그리고 또 다른 데 입장에서는 저게 된다는 거구나. 그럼 그걸 베이스로
레퍼런스로 삼아가지고 다른 연구를 해보자 했는데 모든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정말 인류 전체의 어떤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대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술하게 관리가,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조작하거나 표절하거나 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학계에 있었다면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논문도 친고죄가 맞기는 해요. 일단 논문은요. 네. 이게 보통 친고죄라는 건 내 저작물을 네. 침해했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문제 삼는 거잖아요. 네. 대상은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게 어떤 법으로 규율이 되냐면요. 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위계라는 건 속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거짓말. 네. 이 논문이 내가 출처도 제대로 안 쓰고 좀 허술하고 베껴 쓰고 표절 의혹이 있는 논문인데 투고를 한다거나, 그럼 투고를 받은 주체는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받아줬을 거예요. 그렇게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해서 실어줄 수 있는 업무를 방해했다. 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 또 논문을 쓴 어떤 이력을 갖고 내가 박사학위를 이수했다라는 그 경력을 갖고 강사직, 교수직에 네. 지원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례도 그런데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것도 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께서 뭐 논문을 표절했는데 안 됐는데 네. 막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논문 투고를 더 벗어나서 다른 대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데 이 이력을 썼다라는 게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력을 쓴 게. 예, 이게 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동일해요. 이 행위 양태는 다르지만 왜냐하면 내가 대학에 하나의 교직원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거짓 이력을 그쵸. 썼다라는 부분이 되고, 그런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시효가 길지가 않습니다. 7년이에요. 7년에 불과한데 보통은 7년이 논문 쓰고 한참 지난 케이스들이 많은데 네. 이런 점이 또 어떤 경우에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까지 딱 규율을 하냐면요. 여러 차례가 있다. 네. 라고 하면 각각 하나의 행위는 7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라고 해서 이거는 상습성이 있고 여러 차례 이런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로 봐야 된다. 이 덩어리로 봐야 된다라는 법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덩어리로 보게 되면 여러 차례 이 표절 논문을 투고하고 그것으로 교직원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시점을 네. 기점으로 7년. 기산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내가 표절했으니까 그로부터 7년이 아니고 네. 내 논문입니다라고 해서 지원서를 맞습니다. 내는 걸 기준으로 7년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방을 이 착오에 빠뜨려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됐고 공정한 어떤 그런 절차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기산점은 좀 마지막 시점으로 범죄 시점이라고 하는 그때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7년이기는 하지만 그 7년 안에 그 논문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상습적이다라고 하면은 네. 포괄일죄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사실 상습절도 같은 게 네. 우리 일상에서는 많이 네. 이해가 되는 포괄일죄예요. 도둑질을 그냥 한두 번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막 집을 턴다든지 할 때는 여러 차례 꼬리가 잡히는데 그쵸. 그거를 그럼 각각 처벌하냐? 그렇지 네.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상습절도 마지막 기한을 이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시효도 해서 더 좀 빠져나가기 어렵게 하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앞부분에 저질렀었던 거는 사실 그 한 건만 보면 공소시효가 그렇죠. 지났어도 똑같이 처벌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속으로 봐서. 하나로 묶이게 되니까요. 이거 보면은 저는 논문에 대한 평가도 사실 학계가 아니라 법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좀 의아했는데 세상의 법은 진짜 꼼꼼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아니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각지대에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걸 고발을 많이 하고 기사를 많이 쓰니까 그것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체계가 좀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그 논문에서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요. 인용을 할 때 이제 레퍼런스를 다는데 그것도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공계 쪽은 아닌데 이것도 이제 카더랍니다만 그냥 교수들도 그냥 이렇게 해서 괜히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었던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라고 특히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저널에 실린 그런 논문이 아니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를 권장하기까지 심지어 했었다. 물론 그때 이제 연구 윤리 같은 것들이 지금과 달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한 문장마다 이 문장이 어디서 왔는지를 전부 다 레퍼런스를 붙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 맞습니다. 그래서 악의
악의적 표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뭐 6단어가 1년의 과정이 다른 논문에도 나온다 이러면 표절로 또 평가받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짝 바꾸는 거예요. 단어를. 패러프레이즈. 예. 그래서 이게 악의적 논문 표절이다 해서 이번에도 한 장관의 이 뭐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대로 쓰면 이런 뭐 앱이나 이런 걸러내는 이 시스템에서 딱 드러나게 되니까 이를테면 뭐 사망이라고 하는 걸 죽음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좀 못 걸릴 수 있잖아요. 맥락은 사실 동일한데 여러 단어만 바꾸는 이런 부분들. 이것도 당연히 표절의 범주에는 드는 것이고요. 더 악의적이다라고 평가받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러면은 윤석로 서울대 교수팀의 논문 표절 사건이었어요? 이 건에서는 아예 이제 그 다른 논문을 많이 차용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분이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라면서요. 인공지능. 예, 그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인데 권위자죠. 네. 그런데 그 교수님의 논문이 논문 표절로 문제가 됐어요. 맞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논문 표절 보니까 이거 뭐 소프트웨어에 넣으면 싹 나온다면서요. 네, 그걸 다 분석을 해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얼마가 나왔느냐. 그래서 저도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교수님들도 좀 돌린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를 봤을 때 과거에 냈었던 과제를 표절한 것들을 복붙해왔는지 아닌지. 네네. 근데 이게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웃으면서 제가 상상한 게 아니 그러면은 너무 성의 없는 복붙이다. 복붙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 내용을 내가 이해해서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해야 되지 않냐. 성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했었던 것 중에 논문에도 검증 시효가 있다라는 표현을 논문을 쓸 때 평가하는데 기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안 걸려요. 못 걸리죠. 네. 앞으로는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일종의 적어도 숙제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보는 건데 논문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를 악의적이다. 그 프로그램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도로 본다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어렵죠. 보통 이제 있는 사람이 더 한다.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아시는 분들이 너무 한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학계 평가의 기준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네. 어떤 교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 자체가 테니어를 받기 위해서 종신 교수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어느 정도 업적을 쌓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논문을 많이 썼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게 줄어들게 되면 평가가 안 좋아지고 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 열심히 안 한다 뭐 그런 이렇게요? 거라든가 뭐 과거에 비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은 무언가를 계속 써내야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한테 사실 논문을 쓰게 하고 본인이 이제 가이드를 해준 다음에 저자에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공계 안에서 좀 있거든요. 네. 비슷하게 어떤 국내 학계 연구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편향하는 그런 관행도 있고 일단 논문을 많이 찍어내야 실제 교수 평가와 대학 평가도 이 1인당 교수가 쓰는 논문의 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물론 이거는 핑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가 논문을 어떤 표절한다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지만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좀 예견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논문을 몇 편을 게재하고 어디에 또 기고를 했는지 상당히 대학 평가까지 연구가 되고 내 개인적인 어떤 평가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으로 느끼는데 이 논문이란 걸 새로 성과를 내서 이게 인문사회 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종전에 연구 성과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리고 타인의 연구 성과 중에 그럴싸한 게 있는데 이걸 차용하고 싶은 동인이 분명히 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계의 기준은 정말 이렇게 엄격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석사 논문 이게 아주 전문 그 학술자, 뭐 과학자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지위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좀 낮은 단계로 좀 보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뭐 최고의 과정이나 아니면 대학원에 가서 이 논문을 어쩔 수 없이 쓰는데 그것을 또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문제 제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데서 논문까지는 아니어도 숙제 같은 거 제출하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이제 빡빡하게 하게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새로운 세계의 얘기여가지고. 예. 근데 교수님들이 압박을 받는 게 연구비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구비가 요즘 우리나라 대학이 부자가 아니어가지고 네. 넉넉하게 지원을 못 해주니까 외부에서 연구비를 따와야 되는데 맞죠. 이제 연구비를 따오려면 어쨌든 심사를 하고 아 이게 뭐 값어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높아야지 정부나 어쨌든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뻔한 연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연구과제는 다 100% 목표 달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 과학도 그렇고 네. 사회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뭔가를 가설을 세우고 100% 달성 가능한 건 빤히 보이는 것만 연구를 한다는 거니까 완전히 공감해요. 네, 그러면 예. 사실은 발전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이게 좀 속상하기도 한 게 근데 그런 연구를 하는 게 또 잘못됐다고 보기도 아, 어려워서 그렇죠. 너무너무 네. 어려운 게 돈 드는 연구 네. 혹은 지금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따오기에 좋은 연구 또 지금 앞으로 근미래에 이제 주가 될 연구들이 있어요. 사실. 네. 특히 생물학계 같은 경우엔 뭐 어떤 거를 이용한 것들 하나가 굉장히 주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향후 10년 정도는 요거에 관한 게 계속 쏟아 나올 거로 예상되는 것들이 트렌드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하고 첫 번째. 그리고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학계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연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끊임없이 정말 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갈 때 과연 학교에서 연구비를 지원해주면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언젠가 그쵸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라고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게 되면 기초과학이 과학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또 자칫하면 그런 연구만 하겠다고 해서 방만한 운영이 될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나 어렵네요. 그렇지만 균형 그리고 양과 음을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진짜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R&D 지원 자금이 적지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천문학적 액수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정부 자금, 세금이 들어가는 영역이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연구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에는 과학자분들이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기초과학이나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에도 분명히 지원이 있어야 되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지원이 있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성과 없이 계속하는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는 이거 너무 방만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문제 제기도 하실 수 있어서 네. 그 균형이라는 게 사실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낭비 없이 만들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뒹굴뒹굴해야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처럼 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실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연구를 하는데 돈을 대주는 데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사례가 다 기억나지 않는데 뭐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연구를 지원해주는 곳이 있으니까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구달 박사처럼 뭐 이렇게 유인원들을 연구하잖아요. 그게 지금 당장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줬을 때 언젠가 기후변화나 아니면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정말 키워드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성과가 되게 중요했던 대한민국의 그 속도 있는 발전상에 학문의 부분도 좀 그렇지 않나. 그렇죠. 내 주머니에 근데 이제 돈이 그러니까 세금이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또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이제 따님이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아 이것이 미래를 위한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저거 할 거야 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지방을 축적했다고 제가 또 뭐라고 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다. 그렇죠. 교육과 균형과 이런 저는 게 속도 중요하죠. 있는 이 그 공부에 이제 길들여져 있는 세대니까 네. 뒹굴뒹굴 하면 안 돼. 그래도 자. 그 다음은 중국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렇죠. 네. 요즘에 그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리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벌써 뭐 중국에서 표절한다. 그러니까요. 참 새빨라요. 근데 이런 거는 국가 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게요. 재판 관할이 근데 우리 상품이 중국에서 갔는데 완전히 내 상표를 미리 선점해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케이스 하나를 그냥 실명, 이 기업의 이름을 상품 이름까지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쿠쿠밥솥이라고 있어요. 쿠쿠 진짜 유명하죠. 예, 전자밥솥은 이미 나왔었고요. 2006년도인가 한국에서 쿠쿠 압력밥솥을
이게 출시를 합니다. 네.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북한에서도 그 압력밥솥 하나 사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건 너무 이 중요해요. 너무 왜냐하면 압력밥솥은 전기밥솥보다 또 밥맛도 좋거든요. 좋죠. 그런데 그쵸? 편의성까지 주니까 상품이 히트를 쳤고 자신을 얻은 이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네. 중국 진출해서 굉장히 또 거기서도 많은 상품이 팔렸어요. 네. 근데 이게 웬걸 갑자기 소송을 받는 거예요. 당신 왜 내 상품을 침해해서 사업을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갔더니 한국에서 이미 히트를 쳤었던 시점에 중국에서 이게 아마 중국으로 되겠는데? 이거 좀 돈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일품석이라는 왜냐면 돌로 만든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치, 상품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밥솥이 일품석이었거든요. 중국인이 중국에서 일품석이라는 이 상표권을 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법 체계가 우리랑 좀 달라서 5년 동안 아무런 이 상대방의 문제 제기가 없으면 먼저 이 출연한 사람의 법적 근거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5년을 딱 기다립니다. 조용히. 그리고, 예, 오히려 말 안 하고 광고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일품석이란 존재도 모르게 본인이 파는 것도 모르게 실제로 팔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묻어놔야죠. 5년이 지나니까 쿠쿠밥솥 쪽에 우리 내 재산권을 침해했다, 상표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19억 굉장히 큰 돈의 소송을 걸어요. 19억 위안인가요? 예, 설마? 위안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이 중국에서 1, 2심 다 한국 기업이 패해요. 그런데 이게 왜 또 화제가 됐냐? 중국 이 대법원 격인 법원에서 한국 기업 손을 들어줍니다.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리가요.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아무래도 뭐 법원이 상권 분립이 돼 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체계 같은 걸 생각했을 그쵸. 때 그죠. 자국 법원도 우선으로 자국 가죠. 우선주의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이제 중국이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 상품을 카피해야만 자국에서도 인정받고 그 부분이 많이 팔리기도 했는데 네. 이젠 기술력이 뭐 카피를 토대로 했던 뭘 토대로 했던 많이 향상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자국 상품도 한국 상품과 견주어서 뭐가 더 떨어지거나 경쟁력이 더 열세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의 신호탄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 오리지널 요즘 많아졌잖아요. 많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한국에서 우리랑 비슷하게 만들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것도 포함되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게임 같은 경우도 계속 뺏겨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소송을 길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상황이 약간씩은 많진 않지만 약간의 쓴소리를 하자면 네. 한국도 그러니까 일본도 물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한국도 과거에 일본 걸 많이 베꼈잖아요. 베꼈죠. 과자부터 예. 시작해서 사실 방송의 포맷까지도 굉장히 일본 걸 많이 베껴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거 잘못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너무 훌륭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게 된 맞아요. 것처럼 네. 중국도 그런 단계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볼 만한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맞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근데 그동안 손해본 거는 뭐 이거 19억 원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네. 뭐 일 다 하고 이익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안 쓸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좀 그러네요. 또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못다한 이야기를 일주일이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내일 연달아서 우리 장민미 변호사님과 함께 화요일의 장미는 어떤 모습일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하루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법이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투데이 자스 3.0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